투이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차갑게 군 건 전부 이유가 있었단다. 편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투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 원룸 형광등 아래 탁자 위에 낡은 보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댁에서 쫓겨날 때 받은 유일한 물건. 투이는 그저 헌옷 보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멍난 양말, 색바랜 티셔츠, 늘어진 속옷. 18년의 대가가 이거라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손을 더 넣는 순간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 7억.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어 금괴 3개, 부동산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봉투 하나. 시어머니 박영자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한 문장을 읽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투이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걸까요? 왜 모든 재산은 마지막에 투이에게 남겨진 걸까요? 이 보따리 하나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8년 전이었습니다. 호치민 공항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투이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거라. 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마지막 엄지손가락이 떨어질 때 투이는 뒤돌아서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박영자와 남편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투이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풀며 간호사 자격증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식사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매웠지만 투이는 참고 먹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먹지 마.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투이는 매일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짜네. 싱거워. 말은 늘 달랐고 칭찬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해도 될까요? 박영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날로 꿈은 접혔습니다. 남편 준호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투이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이 오던 날 박영자의 친구들은 투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베트남 며느리 어때? 별로 도움은 안 돼. 그 말은 부엌까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투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박영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축하의 말은 없었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도 집안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산 날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영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손자에게만 향했습니다. 하준이를 향한 손길은 따뜻했지만 투이를 향한 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돌잔치 날도 투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닌 사람처럼 일만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재우며 투이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해가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영자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그 비밀이 이 모든 시간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하준이는 8살이 되었고
투이는 여전히 집안일을 기억처럼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거의 없었지만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투이만 모르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는 박영자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투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청소를 하다 박영자의 방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약은 먹겠습니다. 투이는 걸음을 멈췄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는 조용했습니다. 투이는 박영자의 안색을 살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2번 하셨고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습니다. 투이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박영자의 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투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투이는 조용히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드리고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 멍하니 서 계시면 자연스럽게 곁에 섰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프신 분이니까요. 한 달쯤 지나 준호의 여동생 은채가 집에 왔습니다. 은채는 처음으로 투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리 잘하시네요. 식사 후 은채는 발코니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프시죠? 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잘 챙겨주세요. 은채는 그렇게 말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투이는 처음 듣는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자가 길에서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투이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책 가실 땐 저랑 같이 가요. 박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박영자가 처음으로 투이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투이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때도 잘 부탁한다. 투이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날 이후 박영자는 아주 가끔, 정말 가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투이는 그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투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영자가 왜 끝까지 투이를 밀어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더 큰 위기를요. 그 모든 이유는 아직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던 투이 앞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머물러도 될까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은채는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서랍에.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투이는 문 뒤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은채는 박영자 곁을 지켰고 투이는 혼자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귀금 속 어디 있는지 알아요? 투이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채는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랑 저랑 정리하면 되잖아요. 언니는 며느리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자는 말없이 밥만 드셨습니다. 그날 밤 투이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박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투이야, 내 금반지 봤니?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시점은 은채가 온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죠? 은채의 시선이 투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언니 말고는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요. 투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투이는 그런 애 아니야. 처음으로 분명하게 투이를 감쌌습니다. 며칠 뒤 금팔찌까지 사라졌습니다. 은채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끝내 은채는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다른 데 둔 것 같아. 투이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건 투이를 지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채는 투이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말도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귀금 속을 숨긴 사람이 은채라는 것도 투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요. 투이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투이는 여전히 의심받고 있었고 은채는 집에 눌러앉아 투이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온 투이는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한 걸 느꼈습니다.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 복도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채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투이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은채가 금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박영자의 금반지였습니다. 은채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언제 왔어요? 방금요. 은채는 웃었습니다. 뭐 좀 찾고 있었어요. 투이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은채는 부인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본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투이는 결국 입을 열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은채의 눈빛이 날카롭게 박혔고 투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 말하려고 했죠? 투이가 대답하지 않자 은채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방에서 뭘 봤다고 말하면 언니만 곤란해져요. 증거도 없잖아요. 은채는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게 언니한테도 좋아요. 투이는 그 말에 묶여버렸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왔습니다. 박영자가 주문한 옷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투이가 박스를 정리하다 바닥에서 반짝이는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없어졌던 금팔찌였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 누가 봐도 찾아낸 것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충격을 받았고 은채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언니가 박스 여는 거 알고 일부러 넣은 거 아닐까요? 투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자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만해. 투이는 그런 애 아니야. 그날부터 은채의 함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자는 방을 뒤집어 엎듯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다시 투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혹시 청소하다가 보셨어요? 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또 없어졌네요. 밤이 되자 복도에서 은채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솔직히 투이 언니 의심스럽지 않아요? 증거가 없잖아. 증거요? 이 상황 자체가 증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투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엄마 물건들 어디 갔어? 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있어? 준호의 마지막 한마디가 투이를 꺾었습니다. 나 실망했어. 집안 분위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준이마저 눈치를 받고 투이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박영자만 반복했습니다. 투이는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박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알츠하이머가 확신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채가 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투이 언니를 이 집에 둘 수 없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심각한 문제야.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투이는 그 흔들림이 더 아팠습니다. 투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박영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미 결정했어요. 은채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고 준호는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투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이는 몰랐습니다. 박영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은채가 물건을 숨겨 투이를 몰아세운 것도요. 그리고 이 추방이 끝이 아니라 박영자가 투이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다음 수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울어 눈이 부어 있었지만 투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잠시 침묵 끝에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양병원.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는 동안 투이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문을 열자 박영자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영자는 눈을 떴지만 투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투이는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투이예요. 박영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투이? 네. 저예요. 이번에는 분명히 기억해냈습니다. 투이야. 투이는 그대로 안아 울었습니다. 전부 알았어요. 편지요.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투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그때마다 투이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투이예요. 일주일 후 투이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모셔갈게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은채가 위험해. 이제 제가 지킬게요. 투이는 단호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작았지만 투이의 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투이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 약, 밤중 화장실까지. 기억이 사라져도 투이는 상관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투이예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채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채는 집안을 훑어보며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좁네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박영자를 봤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박영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여기가 좋아. 은채의 시선이 투이에게 꽂혔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은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 노리는 거 모르세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이는 그런 애 아니야. 은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요. 통장, 땅 문서, 전부. 투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막으려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언니한테 넘기면 뺏기 쉽잖아요. 전부 내놔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횡령으로. 그때 박영자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은채 앞에 섰습니다. 투이 건드리지 마. 투이는 내 딸이야. 은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너는 돈만 받다. 투이는 사람을 받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가줘. 박영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채는 한참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투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투이는 문을 잠그고 박영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투이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투이는 박영자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산책을 하고 식사를 챙기며 어머니는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온 투이는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모셔갔어요. 걱정 마세요. 은채의 글씨였습니다. 투이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받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채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에요. 박영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이야? 투이는 안도하며 안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채의 말에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요, 어머니. 투이가 부축하려 하자 은채가 막아섰습니다. 엄마는 친딸이랑 살아야죠. 준호까지 나섰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는 게 맞아. 투이는 박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고 싶으세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투이 언니가 엄마 돈 다 가져갔잖아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준 거야. 내 재산 전부 투이한테 줬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투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 너희는 돈만 받지. 투이는 박영자를 부축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채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송 걸 거예요. 정신없을 때 받은 거라고. 박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가 있어. 증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밤 투이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 1년 안에 다 잊게 될 거래. 그래서 서둘렀다. 내가 잊기 전에 너를 살려야 했으니까. 은채는 날 조종하려 했고 너는 위험했어. 내 아들, 내 딸은 평생 돈만 요구했지만 너는 내 손을 잡아줬다. 그래서 너를 딸로 선택했다. 이 편지는 증거다. 하준이도 데려가. 너는 이제 자유야. 투이는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자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저도요, 어머니.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여 모두 유효합니다. 양육권도 가능합니다. 투이는 준호를 만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다음 날 하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투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원룸에서 박영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하준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가족처럼 울었습니다. 투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박영자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이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투이는 박영자와 하준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행복했지만 박영자의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투이를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물으셨습니다. 투이는 매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예요. 투이예요. 어느 아침 박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 투이는 이를 쉬고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먹이고 물을 먹이며 밤까지 버텼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거의 누워 지내셨고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여기가 좋아. 투이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편한 곳에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숨소리가 얇아졌습니다. 하준이는 울음을 참고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 투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투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봄날, 박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투이야. 투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박영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손이 떨리며 투이의 볼을 쓸었습니다. 예쁘다. 투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에요. 좋다, 여기가 좋아. 투이는 하준이를 깨웠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박영자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손을 올렸습니다. 하준아. 착하게 자라라. 엄마 말 잘 듣고. 하준이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박영자가 다시 투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많이 미안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 지키신 거요.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내 딸 돼줘서. 투이는 박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하준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네. 행복하게 살게요. 보따리 간직해. 평생 간직할게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딸. 손에서 힘이 빠졌고 마지막 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투이는 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봄은 그대로였고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투이와 하준이 베트남에서 온민이 함께했고 준호와 은채도 왔습니다. 은채가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 사랑한 거 이제 알아요. 투이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투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준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투이는 7억으로 작은 베트남 식당을 차렸고 민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투이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투이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구멍난 양말, 색바랜 티셔츠, 손끝에 남은 온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투이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생각나서. 창밖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투이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요. 보따리는 낡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의 사랑도 끝까지 투이를 지킨 마음도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